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는 간호사들은 계속 환자만 보내면 볼 수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앞길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노동자들은 어떤 후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인력과 병상에 대해 대책도 없으면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타 국가 사례를 보면서 며칠 뒤면 5,000명이 되겠지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빗나갔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기간보다 절반이나 빨리 5,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는 10,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핵심인 기재부 장관은 아들이 특시를 이용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명의 국민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2,000명의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는 대선 주자는 어떻습니까?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에서 공공병원이 더 많은 코로나 환자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도는 의료시장에서 민간병원의 이익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민간병원은 건드리지 마라. 코로나 환자는 공공병원의 간호사가 죽든지 살든지 모두 다 껴안고 봐라.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이 이미 코로나 환자로 인해 최소한의 일반 환자들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아주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3%를 보는 이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 일반 환자들은 일반 병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응급실에서는 응급으로 입원해야 되는 환자까지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응급병상과 응급중환자실은 코로나 환자로 인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은 간호사가 2시간마다 음압병실과 일반 스테이션을 교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만 음압병실 밖에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답 없는 현 정부, 그리고 새로운 답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공공병원을 더 죽이고 민간병원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어느 하나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답하십시오. 더 이상 간호사들은 이런 국가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중환자실을 가지 못하는 일반 병상 환자들,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이곳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노조 간부도 활동가도 대단한 운동가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 환자를 곁에서 보는 간호사이며 내일 또 야간 근무를, 저녁 근무를 출근해야 하는 일반 간호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당장 의료붕괴에 빠질 겁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문자가 의료인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2시 45분 현재 서울 시내 중환자 병상 제로, 일반 병상 밀고 들어가세요. 이런 문자들을 의료진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설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도대체 언제 만들 겁니까? 지금 즉각 답하십시오. 같은 얘기를 질리도록 들렸을 텐데 왜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입니까? 말기암 환자에게는 필요 시 의사에게 노티하지 않고 투약 가능한 진통제 오더가 있습니다. 단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투약 간격, 하루 최대 투약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환자분께서 진통제를 투약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통증이 심해진다. 진통제를 한 번 더 맞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투약 간격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하시면 의사에게 물어보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럼 괜찮다. 바쁜데 붙잡고 물어봐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혈압이 떨어지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간호하느라 너무 바빠 그 환자를 더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 힘들까봐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꾹꾹 참는 일이 많았던 그 환자분은 얼마 안 가 사망하셨습니다. 환자가 아픈지 먼저 물어봐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서 추가 처방을 받고 투약할 시간이 내게 있었더라면 그 환자를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인간답게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은 많은 기자분들 덕분에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고 여러 근본 원인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수의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또 사직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변하겠구나. 사람들이, 여론이, 정부가, 정치인이 관심을 갖는구나. 정세균 총리는 보람의 병원 간호사들에게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 눈물과 땀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간호사들이 본인을 울렸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검토하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해달라 요구해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적정한지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간호사 수를 충원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시급하다. 정말 힘들게 버텨왔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우리가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 얘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망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이 환자에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고 10만 명이 국회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창 청원이 진행되던 때 환자 한 분이 어디서 청원 얘기를 듣고 와서는 간호사들 고생이 너무 많다며 담당 환자 수 너무 많아 힘들겠다며 물어 청원에 동의하고, 보호자들도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줄어들면 정말 좋겠다며 청원에 동의하고, 그렇게 10만 명이 모인 청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번 노정 합의, 간호인력 인권법 10만 청원, 서울대병원 단체 교섭에서 간호사 관련 합의를 보고 희망을 갖고 좀만 더 버텨보자는 간호사들이 아직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게 할 방법, 숙련된 인력이 될 수 있게 할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여주면 됩니다. 간호인력 부족하다고 신규 간호사만 대량으로 양성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대처는 이제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조차 환자를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간호 현실에서 간호사들은 매일 좌절합니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간호사의 시간입니다. 그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시간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못다한 간호가 죄책감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간호받을 수 있는 병원, 사람답게 간호할 수 있는 병원 만들어 주십시오. 비단 그러면 일반 병동 이렇게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심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병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담당 환자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 환자를 보러 들어갈 때 사중 보호구를 했던가? 안 했나? 무슨 처치를 했지?
어김없이 간염관리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사종보호구 착용 잘 하셨지요? 하셔야 되는데 페이스실드 안 하셨나요? 간염관리실에서는 개인이 보호구만 잘 착용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서, 이런 느낌을 주며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전화 받는 개개인의 간호사는 그렇게 느낍니다. 개인을 탓하는 말로. 음압 격리실에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문 3개를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4시간 소변 측정에 1시간마다 혈당 검사에 중간중간 수액 변경, 그 외에도 추가적인 처치나 투약, 검사 보내고 받고 가래 뽑고 대변 치우고 등등 응급실 특성상 검사나 처치는 타 병동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환자에 국한되어 순서대로 일어나면 하나하나 해나가겠지만 여러 환자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응급실이니 그야말로 응급 상황도 많습니다. 또 모든 환자들이 치료에 협조하지는 않죠. 주사를 뽑아버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격리실 문을 열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호출벨 계속 누르고 있고 응급실 음압 격리실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호흡 곤란이 있음에도 산소를 집어던지고 시퍼렇게 변한 입술로 침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 당연히 사종보호구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때론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움직여 버릴 때가 응급실 상황에서는 참 많습니다. 무슨 대단한 헌신인가 하겠지만 일단 산소를 해야 저 환자가 더 위급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응급실이니까요. 이런저런 사유로 사종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간호하다 환자가 확진이 되면 간염관리실에 연락을 받고 필요시 간호사는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검사. 어떤 신규 간호사는 10번도 넘었다고 합니다. 자꾸 왼쪽만 찔러서 다음번엔 오른쪽으로 해달라며 했다며 해맑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보건소에서 보내는 수동감시 문자는 날짜가 겹치고 겹쳐 4개까지 중복되기도 합니다. 최소 1명에서 4명까지 요즘 응급실에서 확진되고 있습니다. 확진이라고 바로 코로나 병동으로 입원이 가능할까요? 병동 사정으로 혹은 병상이 없어 입원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 환자의 간호는 응급실 간호사가 다른 위중증의 환자를 포함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병동은 여러 논의 끝에 간염병 인력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도별로 봐야 하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 중에 응급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확진 환자, 확진 의심자, 일반 중증 환자 모두를 돌보지만 몇 명까지 봐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입실할 수 있는 응급실 병상은 모니터를 해야 하는 위중증 환자 음압병상 총 7자리, 그리고 모니터가 되지 않고 환자 수 제한 없는 발열 대기 구역입니다. 음압 격리 구역의 간호사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던 고농도 산소 흡입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처치를 하건 그런 위중증 환자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을 간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니터가 꼭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음압 자리에 배정되지만 그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열 대기실에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구역의 팀 간호사나 예진 간호사가 간호하게 되는데 한 명의 간호사가 최대 12명 아니 14명까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응급실도 코로나 확진 환자를 간호하고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 병상보다 취약한 근로 환경 그리고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이 모든 제도적 지원에서 응급실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의료진 덕분에 이런 말로 식사를 거르며 화장실을 못 가며 이런 생리적인 욕구마저 저버리고 일하는 간호사에게 또 다른 헌신을 바라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 야간 간호력, 간염병 간호 인력 등등 응급실 간호사도 의료인 자신을 보호하고 응급실을 찾은 위중증 환자의 간호를 코로나 확진 환자 혹은 의심 환자로 인해 지연되지 않게, 또한 그러한 책임을 환자와 제일 가까운 데서 일하는 간호사가 온전히 지지 않게, 때로는 스스로 부담감, 죄책감, 무력감을 느끼며 임상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엔 일반 응급 환자, 코로나 확진 환자, 코로나 의심 환자를 모두 돌봐야 해 업무 과정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간호사들은 보호자도 없고 혼자 걸을 수도 간호인력 인권법! 왜 제정 안 하십니까? 대통령님!
위협하는 간호 인력 부족 해결 안 합니까? 대통령님, 정부의 무대책 위드 코로나, 간호사들은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합니까? 코스트코, 이 코스트코의 노조를 적대시하고 이런 반노조 정책을 저희는 오늘 코스트코는 쟁의 기간에 매장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얼마 전에 광명 경찰서에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 모두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격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쟁의행위를 돌입하게 되어 사용자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사전에 광명점 앞에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는 사정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장 안에 벽에 붙어서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라는 행위만으로도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불어서 코스트코 직원들이 코스트코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 공간 내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피켓팅을 한다라는 행위를 하는 직원들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매장 내에 침입했다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서 코스트코 내의 조합 활동을 뿌리 뽑겠다라는 코스트코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노동조합은 업무방해죄 그리고 주거침입죄로 조합원들을 고소한 코스트코를 오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이 지난 여름에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쟁취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민수 사장은 코스트코 노동자들을 건조물 침입, 그 다음에 영업방해로 무려 10명이나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뻔한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고소하고 보자 하는 식의 방해와 노동자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노조 정서가 강한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국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민수 사장에 대한 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코스트코는 대형 할인점 중에서도 대용량 상품, 부피가 큰 상품, 중량물이 무거운 상품을 지급하는 할인점에 해당합니다. 다른 대형마트들보다 훨씬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해서 현장에 아픈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코스트코입니다. 이러한 현장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현재까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투쟁을 하고 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코스트코가 보여준 행위는 정말 참담하고 처분이 없는 그 상황, 현실 그 자체를 지금 현실 이 순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식 자본 논리 그대로를 코스트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는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보다 복지 수준은 가장 형편없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돈만 주면 다 된다. 돈만 주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 그대로를 코스트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존중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 모양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특히 유통업계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떠나간 기업들도 많습니다. 까르푸가 그랬고 테스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케아도 영업을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고 한국 노동의 현실에 맞게 기업을 경영하고 노동자들을 대우하고 처우해야 되겠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 현실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1년 반 동안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츠노조 코스트코 지회는 작년 2020년 8월에 결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 하나 설치하는 걸 놓고도 1년이 넘게 씨름하고 다투어왔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게시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못하도록 게시물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라. 이거는 노동조합을 회사를 헐뜯는 행위니 게시를 자제해달라.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조합은 지금부터 코스트코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노동부에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쟁의권을 가지고 쟁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합법적 쟁의도 이제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코스트코 조민수 사장은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자행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지회는 조민수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오늘 노동청에 제출합니다. 노동부는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야 하고 코스트코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조민수 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지금부터 조민수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한 강력한 투쟁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코스트코 노동부의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해갈 것을 오늘 밝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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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수 대표가 코스트코의 대표가 나오지 않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0개월간 1년여간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회사는 기본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부터 게시판 사용이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것부터 생생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도 그리고 쓰다 버리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눈부신 성장은 코스트코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동을 영업방해라며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코스트코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코스트코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 협약 요구는 지난 20년간 서름에 비하면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고 절대 막아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코스트코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조민수 대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민수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단체 협약 요구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피켓 들었다고 고소가 웬 말이냐? 코스트코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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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땅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코스트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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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의 입에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요구이자 서비스 한 명의 투쟁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와 협의하여 해결할 공동 과제가 될지는 대선 후보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첫 번째 핵심 요구로 서비스 한 명의 22개 대선 요구를 협의하는 협의틀로서 서비스 산업 전환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산업 전환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전환위원회는 유통, 관광, 물류, 가전, 플랫폼, 택시, 공공서비스 등 산업별로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 마련, 법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지원책까지 논의하는 기구의 성격입니다. 서비스 협력의 첫 번째 요구에 대선 후보들이 흔쾌히 동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오늘 서비스 협력의 가맹노동조합이 대선에서의 자기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대선 의제가 되고 새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연맹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을 넘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갖고 있는 것이 가전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30년을 넘게 수십 수백 배의 회사에 성장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은 온데간데 없고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의 땀과 노력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넘어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기업은 산업 발달로 인한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체가 되는 인력의 직업교육을 시키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 중에 수많은 부상과 폭행, 폭언, 갑질 등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집에 방문하여 개한테 물리고 성희롱, 폭언, 고객 갑질 설치나 ASC 떨어지고 찢기고 가위에 잘리고 무거운 제품을 각종 골근격계 질환이나 추간판 부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말과 현장의 노동자를 맞는 말입니다. 특히 가전 특수고용 노동자도 그나마 산안법에 제외되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안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안전하고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노동자가 이해되고 상식적인 대책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관광매도 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대근입니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국가적 재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년이 넘게 휴업과 휴직 그리고 임금 삭감 등의 고통을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리해고와 내각, 폐업의 수순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아주 작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정부의 지원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업과 자본의 행태입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반사회적 이익과 욕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국의 관광 노동자들이 투기 자본의 땅 투기 노름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무너지고 있으나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을 박탈당한, 생계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관광 노동자들이 사실상 해고 예고에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정부와 당국의 개입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자본과 기업만을 위한 이익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고용에는 보호가 더욱 절실합니다. 구조조정과 해고 금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광기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999년 세계관광윤리강령 수준의 내용으로 관광산업 종사자의 권리보호, 관광산업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등 우리 관광산업 노동자들에게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과 노동권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고 강요하는 야만적인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정부는, 국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인력이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기간에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 노동자라고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연 400만 원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착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무급으로 최소 주 1회 코로나 검사로 외출금지, 동선목으로 개인 방역을 철저했던 요양보호사들을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면서 처우는 뒷전 탁상 행정식의 두7일 코로나 검사 지침을 정부가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적 재정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98% 민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국가 책임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기고 요양보호사 월급도 국비로 지원하는 마스크 배포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도 민간 시설장 맘대로 운영하면서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고 가족이 부양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지난 13년을 평가하고 요양 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돌봄 입법 제정과 착복당하고 있는 임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서 정부 요양서비스 노동자만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환위원회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